실리콘은 반도체의 주요한 원소이죠. 그래서 실리콘 원자에 있는 전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자의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의 불연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차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은 전자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자의 에너지의 불연 속성을 파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선 스펙트럼을 보면 전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선 스펙트럼입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원자 내부의 전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선 스펙트럼처럼 띄엄띄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는 가설을 하나 세웠는데 원자 속의 전자는 각 운동량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 2파이분의 H의 정수배인 궤도만이 안정되다는 가설을 세웠고 여기서 출발하면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운동량은 어떻게 2파이분의 H의 정수배를 가지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 내부 전자에너지를 파동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의 가설에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빛은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움직일 때 생기는 그 차이,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파동,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이 에너지 차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보호의 가설에서 그림과 같이 En2-En1 두 에너지의 차이죠. 이것이 N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2 제곱분의 1 어떤 정수의 차이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정수 제곱분의 1의 차이. 그래서 이것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고 이 식이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불연속은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빛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 특히 이제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의 진동을 살펴보면 대략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을 진동시켜 보면 그림과 같이 여러 종류의 정상파가 생깁니다. 자, 정상파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양 끝점은 고정점입니다. 그래서 끝점이 고정되어 있고 이 현을 튕기게 되면 다른 것들은 불안정해서 사라지고 이 정상파만이 안정되고 오랫동안 진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상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양쪽만 고정점이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는 정상파입니다. 조금 더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가운데에 노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가운데 노드가 하나 있는 이러한 정상파도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에너지가 높아지면 마디가 두 개인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정상파가 마디가 두 개인, 가운데 두 개, 양 끝점은 고정점입니다. 이러한 파도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이 파를 살펴보면 각 정상파별로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중간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상파, 두 번째 정상파, 세 번째 정상파 간의 에너지 차이는 띄엄띄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파동으로 살펴보면 파동의 에너지는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의 진동은 정상파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이고 현의 진동 에너지도 그래서 기본 정상파, 2배 진동 정상파,
3배 진동 정상파 순으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 에너지는 영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아니고 원의 형태, 우리가 원자 모델에서 전자는 핵 주위를 원형의 형태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원주에서는 파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정상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원둘레에 있는 파를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은 정상파가 생성이 돼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정상파가 아니고 서로 어긋나서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원주를 따라서 진동하는 경우에도 정상파가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 안정된 정상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려면 원주의 길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겠죠. 우리 원의 둘레 길이는 잘 아는 공식이 있죠. 2파이r입니다. r은 반지름이죠. 그래서 2파이r이 원 반경 r인 원의 둘레 길이입니다. 그 길이가 파장 람다의 정수배가 돼야 정상파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파이r은 n 람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상파 조건을 만족하고 안정된 상태의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둘레에 있는 파동도 연속적이지 않고 정수배,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즉 물질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더 브로이가 처음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물질파라는 것이죠.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이죠. 더 브로이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물질파의 개념을 발표합니다. 물론 실험적으로 아직 증명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더 브로이는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1924년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파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운동량이 P이면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인 운동량이면 그 물질파의 파장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눈 값이 바로 파장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P분의 H로 주장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 더 브로이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후 불과 5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젊은 나이에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질파를 잠깐 살펴보면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활동하고 있던 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루트 안에 P제곱, C제곱, P는 운동량이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MO는 정지질량입니다. 정지질량, C는 빛의 속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파동의 경우에는 질량이 없습니다.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기 때문에 질량 MO를 0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E는 PC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입자가 아니고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정지질량 MO는 0으로 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E는 PC가 되는 겁니다. P는 운동량이죠.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고요. C는 빛의 속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광량자설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광량자설은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광량자설에서 빛은 입자인데 그 입자의 에너지는 hν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h는 플랑크 상수고 ν 빛의 진동수입니다. 빛의 진동수 ν이면 그 파장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래서 속력 V라는 것은 1초에 가는 빛의 거리죠. 그것을 파장으로 나누면 진동수가 됩니다. 1초 동안에 가는 속력 V 안에 파장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보면 진동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수 ν 속력을 파장으로 나눈 람다분의 V인데
빛의 속력은 C이죠. 그래서 빛의 속력을 빛의 파장으로 나누면 빛의 진동수가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E는 PC하고 광량자설에서 빛의 에너지 람다분의 HC를 같다고 두면 람다는 P분의 H가 얻어집니다. 바로 더 브로이가 주장한 물질파의 파장이죠. 그래서 더 브로이는 람다는 P분의 H로 주어진다고 주장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슨과 전무의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실험 논문입니다. 1928년에 게재된 논문이죠. 그래서 일렉트론을 니켈의 결정에 반사시켜서 회절 패턴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 회절은 파동의 특징이죠. 파동의 특징. 그래서 이것을 관찰함으로써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당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니켈의 결정이죠. 니켈의 결정. 니켈 원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서 반사가 될 때 전자가 파동이라면 여기서 회절 현상이 관찰되게 되고요. 그 회절 각도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전자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을 관찰해 보면 이것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자라면 거울면 반사처럼 파장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반사가 되겠죠. 근데 파동이라면 여기에 간섭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논문에 나와 있는 회절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에너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브로이의 이론에 의하면 그 파장은,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즉 에너지가 바뀌면 운동량도 바뀌고 파장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가속시킨 전압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절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전압에 대해서 회절되는 각도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많이 관찰되는 곳이 보이시죠? 그 각도가 가속되는 전압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절된 각도를 가지고 파장을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켈 원자의 그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더 브로이가 주장한 대로 계산한 파장하고 실험적으로 측정이 된 값에서 계산된 파장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가속 전압이 165V일 때 이론적인 값은 0.953 옹스롱의 파장을 가져야 되는데, 측정 값은 0.956 옹스롱이죠.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0V로 가속을 하게 되면 전압이 좀 낮아지죠. 에너지도 낮고 운동량도 좀 작아집니다. 운동량이 작아지면 파장은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은 P분의 H, H는 플랑크 상수죠. 그래서 분모에 P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속 에너지가 낮아지면, 즉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파장이 좀 길어지게 되는데, 계산된 파장은 1.074 옹스롱인데 측정 값으로부터 계산한 값을 1.064 옹스롱, 거의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전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더 브로이가 물리학상을 받았고, 이 실험을 한 데이비슨과 전무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물 안에, 이 포텐셜 우물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포텐셜 우물 안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 전자가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물질파라고 하면 진동이죠. 그래서 현의 진동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을 진동시키면 정상파만이 생기게 되는데, 기본 정상파도 있고 마디가 한 개인 2배 진동 정상파도 있고 여러 가지 정상파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전자를 포텐셜 웰 안에, 포텐셜 우물 안에 넣게 되면
물질파의 파동이 정상파만이 안정되게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기본 정상파, 마디가 1개인 정상파, 마디가 2개인 정상파, 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물질파의 다양한 정상파를 가지게 되고 이 정상파별로 에너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의 진동을 잘 살펴보면 노드에서는 진동하는 게 없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이 진동하는 부분, 블루관 배 부분이 뭔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 물질파의 파동함수의 제곱을 바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의 진동, 파동함수가 있죠. 그것을 제곱한 것이 바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노드 부분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가운데 블루관 부분은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으로 표현되니까 전자가 어디에 확실하게 한 군데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로 말을 하게 됩니다. 원주에서의 정상파를 생각해 보면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물질파가 파장의 정수배가 원둘레 길이가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의 길이는 2파이r이죠. r은 반경입니다. 그것이 물질파의 파장 람다의 정수배가 돼야만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파의 파장은 더 브로이가 계산적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P분의 H였죠. 그래서 람다 대신에 P분의 H를 대입하면 N 그 다음에 P분의 H 두 개를 곱한 값인데 P는 운동량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력 MV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파이r은 N MV분의 H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MVR은 NH 바로 정리가 됩니다. H바는 2파이분의 H입니다. 그래서 이 2파이r은 N MV분의 H를 잘 정리하면 MVR은 NH바가 되는데 앞에 있는 MVR이 바로 전자의 각 운동량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고전적인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림에 보면 반경은 R이 원이 있고 거기에 접선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질량 M인 물질이 있습니다. 속력이 V이면 MV가 P죠. 즉 운동량입니다. 이 운동량하고 거리 R, 지금 각도가 90도죠. 그럴 경우에는 각 운동량은 바로 거리 R하고 운동량을 곱한 값으로 바로 주어집니다.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MV하고 R을 곱한 값이 바로 각 운동량이 됩니다. 그 각 운동량이 H바의 정수배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호의 가설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는 이런 것 없이 그냥 가설을 세웠는데 전자의 각 운동량은 H바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물질파를 가지고 정상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결국은 이 각 운동량 MVR이 H바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보호의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의 가설이 이 전자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지만 보호의 가설이 왜 성립하는지를 잘 몰랐었죠. 그런 면에서 더 브로이가 물질파를 주장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원자의 모델에서 전자는 핵주위를 도는 입자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잘 설명이 됐던 것이죠. 마치 빛이 원래 파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파동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광량자설로부터 여러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자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전자가 파동이라고 함으로써 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세웠던 가설, 그러한 부분도 전자가 파동이고 그리고 그 파동의 파장이 P분의 H로 주어진다는 이러한 것에서 출발하면 보호의 가설도 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 현대물리에서 전자나 이런 것들이 다 파동의 성질로 설명함으로써 모든 현상들이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